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자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겨지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다라는 게 전제 조건에 깔릴 겁니다. 한두 사람이 부자 되고 몇 사람 부자 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부자라는 기준으로요. 뭐 아파트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돈을 편안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가끔 여행을 다니면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그게 부자라고 보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는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을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라는 걸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사는데요. 거기 어떤 학생들이 한눈에 봐도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이 3명인데 코너를 이렇게 돌아오는데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요. 새 놈이.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엠마 이리 와봐. 이놈의 자식들 니네 몇 살인데 어느 학교 다니는데 벌써 이렇게 어린 놈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다녀?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덩치가 크더라고요. 중학생인데 18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이 있다고 너무 지나치게 훈계하다 보면 잘못하면 봉변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피고 일찍 죽지 마 이렇게 살짝 얘기만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시대는 변하는데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변한다라는 거죠.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이 변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의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를 봤더니 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더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근데 평민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우 변하든 말든 됐어. 난 먹고 살기 힘들어. 일단 나 월급 받아야 돼. 일단 빨리 배달 가서 돈 벌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부자가 된다는 건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나 봤어요. 정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꿈 꾸셨어요? 조상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받아 적어라. 28, 16, 3 무슨 얘기하는 거죠? 로또 복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꿈 꾸신 적 있나요? 그런 꿈 꿔서 실제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이 있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줄까? 짜증나게. 한번 나타나서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거를 실제 받아 적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럼 뭐 그냥 꿈인가 보다 하지 설마 하고 대부분 움직이겠죠. 지금 조상님들이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정보예요. 이게 거짓 정보도 될 수 있고 실제 정보도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정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혹시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예, 너무 화나면 제가 좀 창피해갖고요. 예, 여기 보시면 미래의 변화와 대처법. 졸리시면 얘기하세요. 미래의 변화와 대처법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대처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은요, 금융의 새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14년도만 해도요, 비트코인 얘기하면 다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 사기, 거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가 비트코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먹고 사느냐고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부자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2030 일자리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UN 미래 보고서 그리고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박영숙 교수님이 이제 쓴 책인데요. 5년 안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710만 개 정도 된답니다. 710만 개. 최근에 가장 빨리 사라질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은행 직원들 또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톨게이트 정산원, 마트 정산원 이런 사람들이요. 빨리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일자리가 710만 개가 사라진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려도 돼요? 차려야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넋 놓고 있다가는요. 날벼락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국내 금융 종사자들의 78%가 4차 혁명으로 퇴출 위기에 놓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 종사자 78%면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금융맨들이 어땠어요? 어깨에 힘주고 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내에 현존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47%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2030년, 2040년이 되면요. 전 세계 일자리가 26억 개 정도 됩니다. 26억 개. 다 알고 계셨어요? 안 놀라시네요? 26억 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업인데 그 중에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는 순간 머리가 쭈뼛쭈뼛 서야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누룽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자리의 절벽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절벽이 뭐예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생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있냐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날벼락 맞는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돈 버는 방법도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취향도 달라졌고요.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만 머물러 있다면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생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 시간을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디에다 투자하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돈을 벌어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가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권이에요. 그래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지금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금융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이 찢어지고 있고 금융이 이동하고 있고 금융이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금융에 대한 기본 상식만 가지고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 그 사람들은 한 발, 두 발, 10발, 100발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2020년까지 5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하고요. 지금 현재 7세 이상의 어린아이들은 이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TV에서 무인 자동차나 드론이나 프린터기가 3D 프린터기, 빌딩 프린터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빌딩 프린터기를 통해서 빌라도 짓고요. 각 개인용 건축물들도 짓고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이제 더 이상 목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프린터기로 찍어내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집이 더 튼튼하다는 겁니다. 내진 설계가 더 잘 돼 있고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의사는 안전할까요? 약사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등장했죠. 약 5,000명 정도 이상의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요. 빅데이터 하나가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하나가 5,000명 이상의 의사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의사 한 명한테 가시겠어요? 빅데이터한테 가시겠어요? 그러면 의사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엔 로봇이 사람을 수술하게 돼요. 지금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수술하지만 나중엔 사람 전혀 없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그 많은 노하우와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수술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산이라고 하니까 저 밑에 오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죠. 더 무서운 현실은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율이 찢어지고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 한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비율은 70%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중산층의 비율이 깨지기 시작했고요. 작년 2016년 데이터를 봤더니 51%가 중산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앞으로 선진국이 될까요? 후진국이 될까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요. 예, 선진국이 될 겁니다. 문제는 선진국이 되면 무조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돈이 있으면 여기처럼 행복한 나라가 없다.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돈이 없으면 여기처럼 거지가 될 수 없다.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도둑님들께서는 왜 그렇게 힘들게 남이 자고 있는데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담을 넘을까요? 돈 벌려고요. 그분들 정말 힘들어요. 애로사항 많습니다. 남들 잘 때 일어나야 되고 남들 일어날 때 자야 되고 훔치다 걸리면 도망가야 되고 달리기 연습해야 되고 그죠? 얼굴 찡그려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시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한번 도둑놈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인상을 써서 그 다음부터는 도둑님이라고 그래요. 아마 그분이 도둑님이 아니었을까. 도둑도 많아지고요. 자살률도 많아지고요. 어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가난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어떤 선진국의 질병이라 고질병이라고 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국가 자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진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느끼신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년이요? 4년, 5년이에요. 지금 내가 중산층이라고 느끼신다면요. 4년 내지 5년 안에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진 수와 방법을 다 써서라도 사기와 살인 빼고는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시간이 없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 저희 아버님께서 예전에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생을 2번만 살면 참 멋지게 살 텐데 한 번은 연습 삼아 살고 또 한 번은 제대로 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살기 힘들어요. 또 살아도. 또 살아도 제대로 살기 힘들어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율이 깨지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앞으로 4년 안에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율이 20%에서 25%로 내려앉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미래예요. 지나간 거. 여자분들 왜 지나간 거 가지고 막 갑자기 승질나죠? 우라통 치밀어가 이 자식 너 옛날에 그때 바람 핀 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한 20년 지난 거 가지고 싸우시죠? 싸우고 나면 행복하세요? 지나간 건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나간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가올 미래에 신경 쓰셔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과거에 말이야.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오늘이고 더 중요한 건 내일이에요. 그죠? 지금 보시는 이 다빈치 연구소의 토머스 프레이 소장은요. 전 세계 최고의 미래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사람이 뭘 연구할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비즈니스들이 성행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겠죠. 18가지의 황금알을 낳는 산업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씩 18가지 다 알아보려면 3일 밤낮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중요한 거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들이 왜 도둑놈이 왜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왜 직장 다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들은 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국가는 왜 이 엄청난 시스템을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딱 하나의 목표가 뭐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돈이 항상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는 뭐가 기준일까요? 네, 미래에도 마찬가지겠죠. 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18가지의 산업의 핵심은 돈이에요. 얘들이 왜 이런 직업들이 왜 생길까요? 돈 벌려고요. 돈 안 주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은 없죠. 돈입니다. 좀 속물처럼 보이시나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대학교 때 친구가 한번 이상한 논리를 펴는 친구가 하나 왔어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돈이 이 세상 전부냐? 아니잖아. 돈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 라고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계속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한 30분을 그런 얘기 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야, 근데 있잖아. 돈 좀 빌려줘. 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궤변론자라고 해도 결국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결국 돈이 중심이 될 건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빈치 연구소의 토머스 프레이 소장이 얘기한 18가지 중에서 1번 암호화된 전자화폐. 이 사람도 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이돈이 아니고요. 암호화된 전자화폐래요. 이걸 우리가 요즘 TV에서 나오는 쉬운 말로 말하면 가상화폐.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니까 뭐가 많이 생길까요? 사기꾼들이 많이 생겨요. 사기꾼들이. 부자 집에 도둑이 들어요? 가난한 집에 도둑이 들어요? 누가 가난한 집이라고 했어요? 부자 집에 도둑이 들어요. 먹을 곳에 똥파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 먹을 게 많다 보니까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먼저 눈치채는 똥파리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사기꾼들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기꾼은요. 험상궂게 생겼고요. 사기꾼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기꾼이 더 뻔지르르하게 생긴 거 아세요? 사기꾼이 더 신뢰를 주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 돼지 잡아먹을 때 얼굴 보고 잡아먹지 않죠. 똑같아요. 사기꾼들은요 얼굴에 써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돈을 투자한 사람이 지금도 밖에 나가면 질비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럼 너도 사기꾼이냐? 얼굴 보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토머스 프레이
이 사람은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래학자 중에 최고라고 꼽힌 이 사람은 지금도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바로 암호화된 전자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돈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앞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사장님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뭐예요? 돈이 우리 몸에 피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힘들어요. 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돈이 뭔지 깊이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그래. 저 또라이 돈이지 뭐야.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숫자라면 돈이다. 그 숫자가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있다. 그럼 그건 글로벌 화폐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에요. 우리 가족끼리만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가 돈의 기본 어떤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개 껍데기도요. 예전엔 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다가 깔고 뭉개면 다 깨져버려. 이거 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불편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금속화폐, 주주화폐, 본유화폐, 명목화폐 점점 돈이 변한 겁니다. 돈의 변천사예요. 그렇다면 돈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걸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계속 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은 어떨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네요. 예, 오늘 오신 분 정말 똑똑한. 제가 봤을 때 IQ 80은 다 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도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알리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구글페이. 왜 이런 게 왜 나올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돈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돈이 바뀌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바뀌고 있다면 돈에 관심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돈은 그럼 왜 바뀔까요? 종이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20년, 30년 전에 만원과 지금의 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 종이돈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누군가 계속 찍어내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덩어리는 글로벌 화폐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금은 돈하고 다른 점이 뭐죠? 누구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속에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금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돈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돈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맨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금융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금융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대처하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돈은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네, 공부 안 하셨군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은 야 큰일 났다. 이거 무너진 국가를 이거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거냐에 모든 신경이 촉각이 곤두서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택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돈을 찍어내는 거였어요. 야, 돈 찍어내자. 돈 찍어내서 독일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요. 한 달 안에 950만 원 정도, 98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 통장에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1억이 있었어요. 다 인정하시는 거죠? 자식보다 1억이 더 소중하죠? 내 자식보다 소중한 1억이 통장에 있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갑자기 980만 원의 가치로 뚝 떨어진 거예요.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불행해요. 예, 이때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죠. 돈의 가치가 뚝뚝뚝뚝뚝뚝 무서울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치가 뚝뚝뚝 떨어질 수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화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약 한 10여 년 전쯤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화폐 전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이거 종이돈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없겠냐.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막을 수 없겠냐라고 해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모였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금은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돈의 기본 개념이 없었어요. 돈을 어디로 보내고 받고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금덩어리는 그렇지 않아요.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죠? 집에다 모셔놓자니 도둑님들께서 다 훔쳐갈 것 같고 이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그러면 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뭔가가 전 세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그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놓은 거예요.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은 천재 프로그래머라고 통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예, 잘 모릅니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일본과 관련되신 분,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 사람과 결혼했거나 일본이 좋다. 한 분도 없으세요? 예, 그럼 욕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상당히 안 좋아해요.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뒤쳐져 있어요? 앞서 있어요. 이건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일본이 어떻게 앞서 있을까요? 실제 흥선대원군 다 아시죠? 공부해서. 흥선대원군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정치, 경제, 문화 전체적으로 위에 있었어요.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이 우리보다 빨라졌어요.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 고노모 자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흥선대원군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왕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외교사절단이 한국에 먼저 왔습니다. 조선에 먼저 와가지고요. 우리 문물 교환 좀 하자.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외교사절단으로 왔다가 배도 정박시키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어요. 그때 일본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본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보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얼마나 속박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진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엄청난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사기꾼들과 그렇지 않은 진실은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진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미국엔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Time is true. 시간이 곧 진실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뭐 대단하다 엄청나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은 문제가 있고 그 종이돈의 폐단을 잘못된 걸 막기 위해서 태어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는 현재 영국의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영국의 라이트. 그럼 그 사람이 비트코인의 주인일까요? 주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주인도 없습니다. 만들긴 라이트가 만들었지만요. 이걸 웹상에다 뿌려놓는 순간 주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 100억을 들고 가서 63빌딩 꼭대기에서 집어 던지면 그 100억을 던진 순간 그 주인은 누구예요? 주워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웹상에다가 웹이 뭐냐고 또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세요. www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상에다가 이 비트코인 2100만 개를 뿌려놨어요. 뿌려놓는 순간 나카모토 사토시도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캐내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다 갖고 있죠.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죠. 매장량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죠. 근데 금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보완했어요. 쉽게 어디로 보내고 받을 수 있죠.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만 되면요? 인터넷만 되면.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날개 달린 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린 미래의 화폐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막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못 막아요. 미국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가끔 사기꾼들이 나와서 야 이거 미국에 누가 만든 거야?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어. 이런 얘기는 쓰레기예요. 가상화폐라는 건요. 누가 만들었고 누가 밀어주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느냐. 전 세계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전문가들이 그랬잖아요. 돈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다.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건 숫자는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이 전 세계 어디서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데이터 조작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숫자라면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주변에서 흔히 만들어지는 무슨 코인은 그걸 지들 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증제합니다. 1000개였는데 10,000개로, 10,000개였는데 10만 개로, 10만 개였는데 100만 개로 지들 맘대로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해요. 이거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속아 넘어가요. 왜요? 사기꾼들 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사기꾼들은요, 지 아버지도 속여먹어요. 진짜예요. 중고자동차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속여먹어서 5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팔았어요. 사기꾼들은요, 못 속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알려드릴까요? 네, 두 개 다 똑같은 얘기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느냐예요. 자기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깡통 들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요, 사기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는 사기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 230개 국가에서 어떤 나라에서도 돈으로 다 찾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230개 국가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 언제 그렇게 국가가 늘어났냐요. 옛날에는 실제 200개 국가가 안 됐죠. 그런데 국가가 이제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0개 국가 정도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인터넷이 되고 은행이 있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에서든 비트코인을 돈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트코인은 곧 돈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의 장점은 5개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익명성이 보장돼요. 여기 신용불량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줘. 왜 안 들어요? 창피하니까. 네, 손 들려다 마신 분 제가 몇 분 봤어요. 움찔하신 분, 예, 그분 신용불량자입니다. 이 신용불량자들은 지금 현 금융 시스템에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첫째, 대출이 안 됩니다. 둘째, 대출을 했어도 이자율이 너무 높아요. 이자 갚다가 허리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돈 없으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눈물 날 만한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학교 때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찹쌀떡 장사를 했습니다. 방학 때, 겨울방학 때 2달 반을 찹쌀떡 장사해서 티코 중고를 샀어요. 저한테는 그 티코가 그랜저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 무슨 관리, 저희 사회학과 교수님이 거기서 불러가지고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벨보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어이, 절로 빼.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차인데 제 차를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뒤에서 시커먼 차가 오니까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키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무슨 차에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그 차예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야, 돈이 있고 봐야 되겠구나. 이 비트코인은요, 지금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익명성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으로 제2의 금융 설계를 할 수 있고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희망이 생기세요? 네. 예, 그럼 신용불량자라는 뜻이겠죠? 네, 두 번째,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2100만 개로. 금이 왜 최고의 광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고 땅속에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은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2100만 개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지금도 못 만들어요. 데이터 조작도 안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조작을 하고 싶다면 2009년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바꿔놔야 돼요. 블록체인 뒤져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놔야.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뭐예요? 고무신 말고요. 그 신들도 불가능해 할 정도로 머리 아픈 일이에요. 이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꾼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숫자나 데이터를 바꾼다는 건 불가능해요? 안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죠. 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은요, 앞으로 123년 동안 캐야 다 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전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사장님, 제가 계산해봤더니 2040년이면 다 캐던데요? 그럼 무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주디가 쏙 들어갔어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했는지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2100만 개에서 더 이상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은 점점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데 비트코인의 숫자는 2100만 개를 딱
세팅이 돼 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지금 300만 원대인데요. 앞으로 전문가들은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10억, 20억, 30억도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마세요. 1억 원만 돼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 됩니다. 아니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만 돼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듣고 계신데 50원씩 걷어서 이따 주세요. 세 번째,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그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뭐 먹고 살아요? 대출해주고 그거 수수료 먹고. 수수료 먹고 살아요. 우리가 ATM기에서 돈 빼면 돈 내놓으래요. 500원, 1000원 뭐 돈 내놓으래요. 수수료 먹고 살고 있어요. 그지들이에요. 그런데요.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제화가 된다고 어제 발표 났죠? 이제 비트코인 법제화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럼 법제화 된다고 해도요. 앞으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게 정리가 되려면 3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는 수수료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더라도 간접세만 냅니다. 직접세는 안 내고. 어쨌든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야야야 나한테 유리한 거야. 한국 사람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은 나한테 유리하면 하고 나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 저만 속물 드러냈네요. 예전에 제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잘 빠지는데 단 한 군데만 안 빠지고 계속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밀려있나 이렇게 앞을 봤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가방을 뒤집어서 엎어놓고 다 흔들어놓고 거기서 뭘 찾고 있어요. 안 가시고. 뭐 하나 봤더니요. 포인트 적립해야 되는데 포인트 카드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뒤집어 엎어놓고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포인트가 얼마기 때문에 그러니까 160원. 그것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 막 인상 쓰게 만드는 거죠. 왜 그 할머니가 그 가방을 뒤집어 엎었어요? 나한테 유리하니까 포인트 160원에 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냐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수수료가 거의 없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외 송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은행 가서 수수료 만땅 주고 하시겠어요? 네, 돈이 많아서 은행 가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굉장히 편리하면서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해요. 가끔 비트코인 해킹했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건 비트코인을 해킹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은행을 털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안 돼요. 우리나라 농협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점포가. 예, 모를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농협이 하나 털렸어요. 강도에 의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농협 털렸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돈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안 하죠. 그겁니다.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 자체가 털릴 수가 없고요. 거래소는 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트코인의 위험 요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털린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제 보안이 허술해서 털린 부분도 있지만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 자체는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해킹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나옵니다. 일본이요. 2010년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내년부터 일본에서 현금으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소비세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세를 없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돈에다가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세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돈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러고 나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도도 그렇고요. 태국도 대만도요. 얼마 전에 호주도요. 인도도요. 야 비트코인 괜찮다. 야 돈으로 받아들이자. 시스템. 우리 국가의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대한민국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할게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야. 일본에서 이렇게 했고요. 2014년 4월 1일부로 이미 소비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금은 ATM 단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게 만들어졌어요. 이미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일부 세금을. 비트코인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곱하기 100이면 100이지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정보를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일본이 꼴배기 싫긴 하지만 좀 빠르긴 해요. 이 일본이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에서요. 야 우리도 비트코인 통화제도권으로 들여오겠다. 핀테크 발전시켜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죠. 금융위원회에서요. 비트코인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제 갈 길 갑니다. 우리가 해가 뜨냐 안 뜨냐 물어보면은 해가 안 뜬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가 떠요 안 떠요? 떠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예전에 한 정신병원에서요. 정신병자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오더래요.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식은땀 흘렸겠어요. 막 복도 끝까지 도망갔답니다. 2층, 3층 오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평소에는 100m 18초인데 그때 100m 12초로 막 도망가고. 칼 들고 쫓아오고 얼마나 무서워요. 막 도망갔죠. 복도 끝에 몰려서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그 정신병자가 칼을 딱 들이더니 칼을 주더니 뭐라고 앉아서 야 이제 네가 쫓아와.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시겁했답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고 있다. 일본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실하고요. 가장 승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대충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요. 자판기 앞에서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 컵 붙잡고 있어요. 이놈 새끼 컵 언제 나오나. 이 커피 다 나올 때까지 막 쳐다보고 몇 방울 떨어지나까지 확인하는 거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분석 조사가 나왔습니다. 승질이 급한 만큼 성공도 빨리 해야 돼요. 한 10년 안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1년 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이 심리를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돈 엄청 준대요. 2달 만에 석 달 만에 원금 회복 된대요. 100% 사기입니다. 금융 전문가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싸대기 맞아요. 무슨 2달 만에 석 달 만에 원금 회복이 됩니까? 그런 게 있으면요. 저도 그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의 그 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달아나기를 원하는 사기꾼들이에요. 어쨌든 전 세계 최고의 경제 신문지 블룸버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거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갤럽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매스컴을 믿습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98%가 매스컴을 믿습니다. 남편은 절대 못 믿습니다. 그놈의 새끼. 이렇게 나왔어요. 예. 대부분요,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의 어머니, 아버지를 1년에 한 대여섯 번 죽여요. 그죠? 멀쩡히 살아계신 분.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밤새야 된다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부부가 신뢰가 많이 깨졌다고 합니다. 거짓말 하도 많이 해서. 매스컴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어요. 매스컴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스컴보다 더 정확한 거. 예전에 우엉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아침마당인가 점심마당인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엉이 동났어요. 전국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침마당에 나왔던 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우엉을 사오래요. 그래서 제가 대전 도마동 시장 가서 우엉 찾으려고 2바퀴 반을 돌았는데요. 우엉 한 조각도 못 샀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딱 한 달 후에 가봤더니 우엉이 안 팔려요. 왜 그래요? 우엉이 좋다니까 1년 먹을 거 그냥 한 번에 다 먹어 치우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요, 안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그만큼 성공도 빨리 해야 좋아요. 우리가 매스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GS25 편의점이나 세븐일레븐이나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이런 ATM 단말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비트코인이 벌써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안에서 비트코인을 카드로 사서 산 비트코인을 제 통장에 입금해서 돈으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잘 됩니다.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처음이라.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요. 약 한 2년 전부터 이런 ATM 단말기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할 건 딱 하나입니다. 금융 시스템들은 왜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을까? 왜 받아들였을까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고요.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뭘 가지고 사기쳐요 요즘? 비트코인으로 사기쳐요. 이더리움으로 사기쳐요. 그럴싸한 거로 사기쳐요. 이제는 사기꾼들도요.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만 보면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ATM기에 벌써 비트코인 들어가 있고 모닝와이드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비트코인을 페이팔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의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하고 있다라는 게 모닝와이드 뉴스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합뉴스TV, KBS, SBS를 비롯한 전국의 방송사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을요 심심하면 내보냅니다. 많이 보셨죠 요즘? 툭하면 비트코인 나옵니다. 이제는 저희 아들도 저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 아빠는 한 달에 얼마 벌어?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벌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 그럼 아빠 만수르네? 10,000원씩 벌면 만수를 해요. 20,000원씩 벌면 2만수로 되겠죠? 제가 2만수입니다.
임한수예요. 이만수가 아니고요. 여기 연합뉴스 TV에서 나왔죠. 골드만삭스가 뭐 하는 데예요? 골드만삭스. 야, 여기는 똑똑하시네. 어디 갔더니 골드만삭스니까 영어 딱 두 단어 하시고 계신 분이 골드하고 삭스. 골드는 금, 삭스는 양말. 금으로 만들어진 양말인가? 골드만삭스는요, 전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 농협, 축협 다 더해도요, 골드만삭스와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투자은행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 2015년 4월 30일 537억을 투자합니다. 537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어디 갔더니 537억 투자했다고 하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어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얘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이 골드만삭스가 왜 비트코인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을까 봤더니요, 미래의 거래소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미래의 은행에. 그게 바로 비트코인 은행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할 정도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은 객관성 있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사기당하고 싶으시면 사람의 말을 믿고요. 사기당하기 싫으시면 객관적인 자료를 꼭 보세요. 연합뉴스 TV, KBS 이런 방송,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 객관성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대단해요? 비트코인이 대단해요? 비트코인. 예, 이제 다 아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도 밖에 나가면 금덩어리 줄까 비트코인 줄까 그럼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고 금덩어리 줘.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금덩어리는요, 20년 동안 2배의 가치가 올랐을 뿐이에요. 고작. 2배의 가치가 올랐는데 화폐 가치에 떨어진 거, 그리고 금덩어리 가치가 올라간 걸 대조해봤더니요, 실제 금덩어리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고 금의 가치는 유지되니까 실제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작년만 해도요, 120만 배 정도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봤더니요, 300만 배가 넘게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사기꾼들이 또 요걸 가지고 사기치고 있어요. 야, 그거 봐, 비트코인은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건 끝났어. 나한테 투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300만 배는 이제 시작이에요. 크리스 딕슨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전문가는 뭐라고 했냐면 1억만 배 이상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1억만 배. 그럼 300만 원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1억이 된다는 소리예요. 1억. 그때 왜 피자 한 판 사 먹은 거 아시죠? 10,000 비트코인으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30원이었습니다. 30원. 피자 한 판에 10,000 비트코인으로 사 먹었어요. 그러면 현재 따지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300억 원이 넘어요. 피자 한 판에 롯데리아 가서 300억 원 주고 먹은 거예요. 그 사람 속 쓰릴까요? 안 쓰릴까요? 속 쓰리겠죠. 아마 갤퍼스인가 이거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더 속 쓰린 이유는요, 그 뒤에 피자 2판 더 사 먹었대요. 비트코인은요, 앞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신 도표는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최저점에서 최고점의 그래프를 연결해보면 상승곡선이에요? 하락곡선이에요? 유지곡선이에요? 상승곡선입니다. 이 상승곡선이 앞으로 10년에서 12년 이상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을까요? 깜깜할까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짧게 말씀드린 건 단 하나,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만 드렸습니다. 듣고 나니까 가슴이 뛰세요? 안 뛰세요? 안 뛰면 죽은 사람이에요. 뛰어야 돼요. 그죠? 확인해보세요. 죽었나 안 죽었나. 옆 사람 눈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동태인지 사람인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동태랑 비슷한 행동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여자분이요, 비트코인에서 공부한 다음에 느꼈습니다. 아, 비트코인 대단하구나.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비트코인 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라는 말이야. 그거를 가르쳐줘야지. 비트코인 대단한 건 다 알아.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회사가 안전하냐, 회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돈을 얼마 버냐 여기에다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뭐 나는 1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해도요,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돈을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얼마나 안전할 거냐,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있느냐, 객관적인 자료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한 달에 2,000만 원씩 준다고 오라고 꼬드기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거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니까 6개월 안 다녀서 사라질 것 같아요. 실제로 6개월도 못 갔고요. 3개월 반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클럽을 택한 거죠. 회사가 안전하냐라는 건요,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이냐 노숙자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노숙자가 돈을 빌려가지고 며칠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정주영 아들로 태어나는 게 낫겠죠.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는 게 낫겠죠. 이겁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는 졸업하면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삼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40대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나갈 준비해야 돼요. 40대는 꽃 피는 나이 아니에요? 그죠? 맞박에 꽃이 피는 나이인데 그때부터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 동서가 지금 48입니다. 그런데 삼성에 다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위에서 막 불러요. 전화해가지고. 강요는 안 하지만 혹시 너 뭐 나갈 생각 없니? 너 나가면 지금 어떻게 해줄게? 라고 자꾸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대요. 아무 얘기 대답을 안 하면 이틀 있다 또 호출한답니다. 너 혹시 나갈 생각? 이거 몇 번 전화 받으면 무슨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 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물 줄 때예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물 줄 때입니다. 엉뚱한 데다 물 주시면 안 돼요. 뭐 이상한 뭐 리코인, 뭐 2코인, 3코인, 4코인 뭐 이런 거에다가 뭐 유엔에서 뭘 만들었네. 잡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유엔에서 할 일 없어서 그걸 만들어요. 유엔은요 비영리기구예요. 비영리기구 유엔에서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겠어요. 그 유엔의 이미지 실추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 알면요 어마어마한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유엔은 절대 가상화폐 안 만들어요. 우리는요 비트코인이 왜 대단해요? 아까 그랬죠.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유엔에서 코인을 만들었다면 누가 주인이 돼요? 유엔이 주인이 돼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또 미국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유엔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바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절대로 얇은 귀 가지고 뭐 대단한 박사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의미 없습니다. 그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주인이 없어야 진정한 가상화폐입니다. 주인이 없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만난 게 2014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현우 사장님이라고 아세요? 홍복희 사장님 아세요? 박청훈 사장님 아세요? 그리고 이만수라는 사람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홍복희 사장님께서 저는 홍복희 사장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로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리더로서 좋아해요.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더 배짱도 있고요. 밀고 나가는 게 불도저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현우 사장님은 뭐가 장점인 줄 아세요? 분석력이 뛰어나요. 일반인들은 저거 괜찮다 해도 이현우 사장님 저거 아니에요.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처음에 만났을 때요. 이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여 개의 회사가 저한테 동시다발적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여기가 진짜다, 저기가 진짜다. 저한테 막 왔어요. 그때 저 머리가 막 띵했어요. 개보린 2개 먹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떤 놈이 진짜고 어떤 놈이 가짜냐? 도대체 이놈도 진짜 같고 저놈도 진짜 같고